여기 앉으면 되겠습니까? 네네, 변호사님 그쪽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법무부 율촌의 형사팀 소속 박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율촌에 합류했고요. 이제 저희 율촌의 자랑이 중대재해 대응 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형사팀 소속이다 보니까 중대재해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수사 대응과 관련된 그런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아주 재미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6개월이 지나지는 않았고요. 6개월이 아직 안 됐고, 이제 7월 26일이 돼야 6개월이 되는 건데, 하여튼 6개월여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발생 건수는 한 300여 건 정도 되고, 다만 이제 법상에 이제 유예 대상이 있는데, 공사 규모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소의 유예 대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한 110건 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발생할 경우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이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어느 정도 정립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립이요.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110건 정도 이제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검찰청까지 송치된 사건은 10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 그리고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수도 이제 한 건 정도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많은 사건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사에 대응해야 되는지가 정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대응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라든지, 이제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사고가 난 자체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노동청과 일단 경찰이 그 사고 현장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환경청이라든지 이제 소방서에서도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특수한 사례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유족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기관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많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 결국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이 수사 대응과 관련해서 기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많은 기관에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다해서 이제 유족분들께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외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고 내용을 충실하게 조사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물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추정적으로라도 어떤 것이 직접 간접적인 원인인지 사고 내용을 좀 파악하는 게 초기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중대재해 발생이 돼서 노동청에 당일 현장 조사가 딱 나왔다. 그럼 이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은 사실은 현장 조사가 실제로 사고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본사,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본사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좀 적법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서 다소 무리한 사실은 수사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현 상태가 그렇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이제 노동청 같은 경우에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저희가 이제 쉽사리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자료 전부를 제출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저희가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자료 제출 요구가 있다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선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변호인들의 조력이 있으면은 그런 절차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상 인터뷰라는 거는 조사에 준하는 그런 절차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그런 권리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도 저희가 함부로 응하면 안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이제 요구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뭐 자료 제출 요구하실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극단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완성되지 않은 문서, 뭐 이를테면은 결제 중에 있는 그런 문서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서들이 여과 없이 나가게 되면 실제로 회사가 취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와 다른 입장으로 초기에 정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을 굉장히 극복하거나 번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자료 제출을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든지, 아니면 수사에 비협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수사를 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제 압수수색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증거인멸죄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또는 이제 피해자 조사가 진행이 될 때 이때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꼭 중대재해 사건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나 이제 피의자 조사가 할 때 저희가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그러니까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을 구분하자.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팩트 자체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되, 의견 내지는 법적인 판단, 어떤 그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최대한 자제하고, 나중에 이제 확인된 어떤 부분이 이제 확인된 이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그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인식 여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중대재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CEO라든지 CSO의 경우에는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사항을 보고받아서 아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인식의 시점이 사고 전이었는지 아니면 사고 이후였는지를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건 수사가 되면서 압수수색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압수수색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압색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문서가 나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에게 굉장히 불리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추가적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우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반면에 이제 압수수색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이를테면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용접을 했는지 내지는 이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기업에서 알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업에서는 저희 고객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용접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는 진술을 했었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그 진술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뭐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막상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이제 수첩에 용접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업무일지에 기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침 또 그 자료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료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경우 굉장히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에게 유리한 자료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함으로써 저희에게 유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기업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팩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팩트 자체를 허위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금기시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의견이나 사고 원인이나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명백하게 이루어진 것 내지는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허위로 얘기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가 수사에서 불리한 과정으로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 저희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의심받게 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의 빌미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변호사님, 이건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이제 최근에 뭐 검찰과 경찰 뭐 수사권 조정 이런 게 좀 있었어요. 혹시 이 수사권 조정으로 좀 변화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이게 뭐 최근에 이제 검수완박해서 이제 지난 5월달에 뭐 형사소송법 그리고 이제 검찰청법이 이제 개정됐고, 물론 이제 시행일은 이제 9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이번에 검찰청법 개정 내용 중에서 사실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중에는 대형 참사 범죄를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럼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 뭐 산업재해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뭐 실제로 소위 말하는 공안 사건, 노동 사건 이런 사건들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개시하는 소위 말하는 인지 수사로 진행되었던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차피 기존에도 경찰, 노동청, 검찰이 이제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대형 참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권 지휘를 받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수사권 조정 이런 것과 전혀 그 시스템이 변화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좀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뭐 하반기라고 해서 이제 수사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상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이 있고, 그런 의무가 제대로 이제 이행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27일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그 반기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기 내에 제대로 그런 점검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크게 쟁점이 되게 됩니다. 제대로 그 반기별 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가 추가적인 쟁점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반기별 점검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진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내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사실은 처음에 재미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굉장히 제가 궁서체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 영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뭐 사실은 재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실 좋겠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본사에서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기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돌발 변수, 그리고 이제 휴먼 에러라고 하는 그런 영역 때문에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막상 발생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유족분들이나 피해자분들께 충분히 예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할 테고, 사실은 그 외에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결국은 대표이사가 굉장히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결국은 전문가들이 좀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살짝 아쉬운데. 변호사님, 그럼 후속편 바로 갈까요? 당연하죠. 좋습니다.